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의 박구서입니다. 자, 오늘은 주택법 앞부분에 지난주에 나왔던 용어정의 조금 더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 자, 먼저 용어정의 쪽에서 첫 문제, 한 문제 이상은 꼭 난다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들. 첫째, 주택이란 개념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이란 개념은 어떻게 정리했었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즉 건축물만 주택이 아니고 그 부속 토지까지도 주택이다. 그래서 우리 주택을 둘로 건축법에서 나누고 있었죠? 어떻게 나눴더라?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단독주택에는 건축법에는 원래 네 가지가 있었죠? 뭐뭐 있었더라? 단다다공,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네 가지가 있었죠. 이 중에 공간은 우리 세대 가족이 독립된 주거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은 빠진다. 그래서 여기서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의 세 가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만 들어간다. 자, 공동주택에도 원래 건축법에서 네 가지가 있었죠. 뭐뭐 있었더라? 아연다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 중에 여기서는 뭐가 빠진다? 기숙사는 우리 가족이 독립된 주거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학생이나 또는 일정한 그 근로자들, 고용자들이 그 근로자들이 하는 거지 종업원들이 하는 것이지 누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 가족이 모여 사는데 아니기 때문에 기숙사는 제외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 가지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것만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군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했었죠. 이때 군민주택이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갖추면 국민주택이 된다. 첫째, 누가 짓는다 그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이 넷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공공건설 사업주체라 부르고 이 공공건설 사업체들이 그런 건설하는 주택 중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지만 그걸 국민주택이라 하자. 자, 또 하나 있었죠. 누가 짓는 거 묻지 않아. 공공건설 사업체가 짓든 민간건설 사업체가 짓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무슨 자금으로 짓는다가 중요하다? 무슨 자금으로?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거나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그때는 건설되는 것만이 아니라 개량되는 주택도 포함되는데 그것도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할 때 그걸 뭐라 부른다? 국민주택이라 하자 그랬었죠. 이 두 가지가 있다. 근데 거기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도대체 얼마를 국민주택 규모로 갈까? 원래는 주거전이 먼저 호당 또는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주거전이 먼저 100제곱미터 이하도 국민주택이라고 부르는 그걸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 그랬었죠. 어디서는 국민주택 규모가 100제곱미터 이하일까요? 첫째, 수도권을 제외한 두 번째, 도시적이 아닌 세 번째, 읍면지역. 그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지역 그랬으니까 수도권에서는 무조건 주거전이 먼저 85제곱미터 이하만 국민주택 규모가 되는 것이고 또 도시지역도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 도관, 농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경보전지역 중 도시지역에서도 무조건 주거전이 먼저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 그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에는 나머지 지역 중에서는 무슨 자 들어가는 행정구역? 읍자고 면자 들어가는 행정구역에서는 얼마까지도 가능하다?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한단다. 라는 게 있었죠? 네, 이런 개념들. 그럼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민영주택이 된단다. 그래서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민영주택이 난단다. 이거 있었죠. 또 주거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원래는 바닥 면적이 단독주택 안에 내부의 바닥 면적이 원래 주거전용 면적이에요. 다만 지하실은 원래 제외되는데 지하실을 뭐로 쓴다? 거실로 쓴다. 그거는 주거전용 면적에 산입하자. 또 본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창고라든지 차고라든지 화장실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원래 주거전용 면적에서 제외시켜버린다. 자, 공동주택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전용 면적을 산정한다는 것 아주 중요해요. 외벽의 내부선. 그래서 안에 보이는 대로 잰다 해서 이걸 안목지수를 공동주택은 주거전용으로 한다 그랬었죠. 자, 그리고 그 밖에 공동으로 쓰는 뭐가 있죠? 자,
뭐 복도나 계단이나 현관 등 같은 공유 면적은 제외되고 또 지하층이나 관리 사무소 같은 것도 공유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주거 전유 면적에서 제외된다. 그런 거 다 제외된다. 그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작년에 시험 문제 났었고 올해도 계속 영순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 첫째,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일 것.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로만 건설할 것. 세 번째, 도시지역에만 건설하라 그랬죠. 따라서 도시이기 때문에 주거전용 면적은 그때 말하는 그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85제곱미터 이하만 말하는데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중에 소형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주거전용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라고 했는데 이건 더 내려가요. 얼마까지? 6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되지 85는 안 된다. 그래서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두 번째, 독립된 주거생활할 수 있도록 욕실과 부엌을 갖출 것. 세 번째,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그때는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한 나머지 공간을 하나의 공간이 되도록 구성해야 되고 만약에 주거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그럼 30 이상부터 60 이하 요 사이 되겠죠? 그럴 때는 조금 커졌죠? 그때는 자, 뭘 제외한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한 나머지 침실을 몇 개를 드릴 수 있다? 3개 이하로 구성할 수 있더라. 침실을 3개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그때 침실의 각각의 바닥 면적은 최소한 7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성이 되고 이때 그 침실이 2개 이상인 것 이때 2개 이상이니까 2개 내지 2개하고 또는 3개짜리죠. 침실이 2개짜리 3개짜리인 건 얼마까지만 돼야 된다?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분의 1 이하까지만 둘 것. 그리고 이 소형주택은 지하층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랬었죠? 또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주택으로 쓰는 걸 몇 개층까지 가능하다? 4개층이 아니라 1개층 더 올려서 5개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인데 뭐하고는 같이 할 수 있더라? 자, 소형주택과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더 초과하는 주택 1세대 바로 주인집 하나 짓는 거 이건 가능하다 그랬죠? 또 하나 있어요. 뭐 어디서만? 준상위 지역,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뭘 짓는다?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매입주택을 함께 짓는 건 가능합니다. 또 뭐는 안 되죠? 하나의 건축물에서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소형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같이 질 수 없는 요건들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또 뭐가 있었더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었죠. 원래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원래는 하나의 세대인데 그 세대를 구분해서 둘 이상으로 세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분됐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몇 세대로 본다? 그래도 하나의 세대로 보고 이때 구분된 공간은 구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공통점이고 그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째, 처음부터 아예 지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건축하는 게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미 아파트가 건설이 돼 있는데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의 가운데다가 우리 세대를 구분해서 새로 2개로 세대를 구분하는 걸 설치하자.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첫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상 해위 허가 등 받고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진단다. 그럼 새로 짓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별로 뭐가 있어야 돼?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따로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욕실과 부엌과 현관,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각각 따로따로 설치할 것. 두 번째,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자, 세 번째, 전체 세대수 중에서 600세대 중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는 건 그 중에 3분의 1 이하일 것. 그래서 600세대 중에 200세대까지만 세대 구분형으로 건설할 수 있고 그때 세대 구분형 이 전체 요들에 여기 있는 요거의 주거전용 면적은 전체 주거전용 면적의 3분의 1 이하만 차지할 것. 이런 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받고 설치하는 이런 설치하는 세대분양 공동주택은 첫째,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딱 2세대까지만 가능합니다. 새로 짓는 것들은 4개 세대, 4개 세대, 5개 세대 관계없는데 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 세대 구분형으로 설치할 때는 기존 걸 포함해서 2세대까지만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룸 3개짜리로 다 나누는 건 안 돼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만 할 것. 두 번째, 욕실과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따로 설치할 것. 욕실과 부엌과 구분 출입문. 욕실과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따로 설치할 것. 세 번째, 해당 주택단지는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 중에서 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건 총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하, 10%만 할 것. 그래서 10분의 1 냈으니까 10%만 해야 되고, 이때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는, 이제 하나의 동안에서는 너무 많이 설치해서 하는 거죠. 한 개 동 그 전체 세대수의 얼마까지만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해당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둘로 나눠진다는 걸 꼭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였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이어서 오늘 거 들어가도록 하죠. 자, 뭐부터 이어지죠? 준주택부터 이어집니다. 그럼 준주택이라는 건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 기본서 자 557페이지에 나와요. 557페이지에 뭐가 나온다? 준주택. 우리 그림법은 24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자, 먼저 준주택이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준주택이지. 주택에 준한다 그랬으니까 주택은 아니란 얘기야. 그런데 자, 개념 정리.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그래서까 주택은 아니란 얘기죠.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라 했으니까. 그런데 뭐로 쓸 수 있다? 주거시설로서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서 이용이 가능하니까 주택에 준한다. 준주택이라 하자. 몇 가지가 있다? 4가지만 우리가 준주택이랍니다. 자, 첫째 기숙사, 두 번째 다중생활시설, 세 번째 오피스텔, 네 번째 노인 복지주택 4가지입니다. 머리자 맞아서 기타 오노, 기어 다니는 오노 새끼, 다 기어 다니는 안톤 오노. 오노란 사람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 미국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쇼트트랙 우리나라 선수 있어요. 김모식이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수가 1등으로 다 맨 앞에서 쫙 결승선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뒤에 따르던 미국의 안톤 오노라는 선수가 앞에 가는 우리 김모 선수를 갖다가 그저 앞에 있으니까 지가 추월을 못하고 그 앞에서 진루를 방해하는 양 헐리우드 액션을 써버렸죠. 진루 방해 받는 거냐. 그래가지고 우리 선수가 진루 방해했다고 해서 우리 선수의 금메달을 뺏어서 안톤 오노에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싸가지 없는 거죠. 아무리 봐도 우리가 진루 방해 어디 있습니까? 앞에 가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 길 비켜주라고 돼 있습니까? 무슨 경기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결국 금메달을 우리가 그냥 뺏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디오로 다시 분석해봤더니 이건 뭐야? 뒤에서 헐리우드 액션을 써가지고 안톤 오노가 금메달을 가져왔죠. 그때부터 안톤 오노는 서서 다니지 못하고 기어 다니는 새끼가 됐더라. 그래서 기어 다니는 안톤 오노, 기다 오노, 기어 다니는 오노 이렇게 일단 외우시고. 그럼 기숙사 이거는 아까 우리 주택법에서는 뭐에 속한다고?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근데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분류한다. 자, 두 번째 다중생활시설 그랬습니다. 이것도 조심하실 거. 다중생활시설이야.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안 돼요. 건축법 어디서 또 주워 들었다고 다중이용시설 아니야. 다중이용시설이 뭐라? 16층 이상 되는 건축물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또 15층 이하짜리라면 2가지를 따져야 되죠.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데 종류는 6가지 중에 하나. 판문종, 여관종 그런 걸 다중이용시설이란다. 그건 건축법에 나오던 개념이고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자, 생활시설 했으니까 여러 군중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란 뜻이죠. 원래 번역이 뭐였냐 옛날에 고시원이라고 부르던 거였었죠. 여기도 써 있어요. 여기
그러면 무슨 고시원하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원래 고시원을 지금은 뭐라 부른다? 다중생활시설이랍니다. 이용시설이 아니야. 생활하는 거니까 주택에 준하는 거니까 생활하는 게 맞죠. 주택에 준하는 건 이용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주택에 준하는 건 생활하는 거지.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이란 걸 조심하시고 이 다중생활시설이 두 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여기 이중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저 고시원이라는 다중생활시설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저 고시원 다중생활시설은 바닷면적의 합계가 그게 500제곱미터 미만밖에 안 된다.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그 다중생활시설로서는 바닷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라면 그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을 부르고 그때 그 바닷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커진다면 그때부터는 그건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을 한단다. 따라서 다중생활시설이 규모가 작은 거 500제곱미터 미만밖에 안 되면 2종 근린생활시설에 분류하고 규모가 커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500제곱미터 이상 된다? 숙박시설로 분류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준주택은 두 가지가 다 준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이나 또는 숙박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이나 그 다중생활시설 두 가지는 다 준주택에 해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오피스텔. 여러분들 오피스텔 중에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이런 말 많이 쓰죠? 바로 그때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쓰는 거. 그건 주택에 준한다는 뜻으로 준주택을 하자. 마지막, 노인 복지 주택. 가만히 있어봐. 노인 복지 주택 해가지고 무슨 짤을 썼어요? 주택이라 말 썼잖아. 근데 주택이라 써놓고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럼 주택으로 쓰지 말았어야지.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주택이 아니면 주택으로 쓰지 말았어야지. 왜 주택도 아닌 걸 주택으로 써서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잘못 만들어진 용어죠. 근데 저 우리말로는 이걸 다시 뭐라 그러죠? 노인 복지 주택. 잘 못 알아들어 정말. 우리말로 금방 알아듣는 용어죠. 뭐라죠? 바로 실버타운. 저게 바로 실버타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실버타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노인 복지 주택이라고 표현한다. 자, 이것도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에 준하는 거로 본단다. 여기까지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단지라는 개념이 이어서 나오죠. 자, 뭐가 주택단지죠? 주택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뭘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택단지 개념은 여기서는 반드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조성하는 걸 주택단지랍니다. 근데 주택단지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기서는 자, 주택법상 뭐 받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고 뭐 짓는다? 주택도 짓고 그 안에다가 부대시설도 짓고 공리시설도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는 자 주택단지랍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도 건설하고 부대시설도 건설하고 공리시설도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 전부 다 뭐라 부른다? 주택단지. 또 하나 있어요. 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고 뭐 받는다?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답니다. 뭘 받아?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뭐 짓는데 그 조성되는 이 대지가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 이것도 주택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택단지고 이것도 주택단지인데 둘 다 공통점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저런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를 다 주택단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 여기서는 이것만 주택단지 아니라 이것도 주택단지로 본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택단지가 되려면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이 몇 가지로 나눠진다? 두 가지로 구분하자는 얘기입니다. 주택만 건설하는 사업계획 승인, 대지만 조성하는 사업계획 승인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각각 받고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는 다 주택단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주택단지 가운데 뭐가 생겼을까? 자, 가운데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만들어졌답니다. 자, 여기 주택단지였는데 가운데 뭐가 났다고?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나버렸답니다. 그러면 이쪽과 이쪽은 어떻게 될까?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단다. 원래는 하나의 주택단지라 하더라도 가운데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나면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
또 하나 있죠. 자, 폭 20m 이상 되는 일반도로, 폭 8m 이상 되는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돼도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여기 1단지, 2단지 많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주공 1단지, 주공 2단지 이런 말 많이 쓰잖아. 그게 바로 1단지, 2단지라는 게 별개라는 개념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지 하나의 주택단지를 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일반 도로는 폭이 몇 미터 이상으로 분리돼야 됩니까?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로 분리됐을 때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반면에 도시 계획 예정 도로는 폭 8m 이상으로만 분리돼도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이게 문제됩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는 폭 20m, 도시 계획 예정 도로는 폭 8m 이상이라는 거. 헷갈리죠? 그래서 어떻게 온다? 21, 8도 이렇게 해요. 21, 8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도 여름 휴가 가지도 못하고 또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진땀 흘려야 됩니까? 그리고선 10월 달에 딱 시험 보고 나서 합격했어. 뭐 해야 되죠? 야, 우리 시험 붙었으니까 우리 그래도 못 갔던 그 여행 좀 다녀보자. 그때 며칠 동안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하러 그때 출발하시면 됩니다. 시험 붙고 나서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하자. 21, 8도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첫째 조심할 건 철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는요. 폭이 몇 미터 이상 되는 거로 분리돼야 되냐 묻지를 않습니다. 폭이 15m가 되든 폭이 30m가 되든 묻지 않고 하여튼 전부 다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하나 냅니다. 자, 폭 20m인 고속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폭 몇 미터? 20m인 고속도로 분리됐다. 폭 10m인 철도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다 맞는 문장입니다. 10이든 20이든 30이든 묻지 않고 다 그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란 뜻입니다. 이건 그런데 문제를 바꿔서 폭 20m 이상인 철도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20m인 폭 20m인 철도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그러면 맞는 문장이지만 폭 20m 이상인 철도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이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틀리게 되죠? 폭 20m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반대해서 하면 어떻게 되죠? 폭 20m 미만인 철도로 분리된 토지는 주택단지가 아니란 뜻이네. 그럼 틀려버리죠. 왜? 철도로 분리될 때는 폭을 따지지 않는다 했잖아. 폭이 10m든 20m든 30m든 50m든 그걸 묻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폭이 10m인 20m인 30m인 이렇게 특정점을 얘기하면 그건 맞는 문장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10m 이상인 20m 이상인 30m 이상인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줘서 얼마 이상이라 버리면 반대해서 했으면 그 미만은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걸 아주 조심해서 꼭 잘 기억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도로는 폭 몇 미터인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도로는 이거는 무조건 맞는 문장이지만 몇 미터 이상인 잃어버리면 그건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걸 조심하시고 반면에 일반 도로는 반드시 폭이 20m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폭이 15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땡 틀려버렸죠. 왜? 폭이 20m 이상으로 분리됐다면 이지 폭이 15m인 도시계 폭이 15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하나의 주택단지지 별개의 주택단지가 아닙니다. 반면에 폭 15m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된 토지는 하나의 주택단지냐 별개의 주택단지냐 별개의 주택단지죠. 왜? 폭 8m 이상 그랬으니까 폭 15m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됐다. 그럼 8m 이상이 15m로 분리됐죠? 그거는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보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이 15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하나의 주택단지고 폭이 15m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가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숫자를 그렇게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뭐도 있죠? 공구. 이때 공구라는 건 뭐죠? 원래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이건 별개의 주택단지가 아니야.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가운데다가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나눠버렸습니다. 즉 이게 전체가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가운데를 이렇게 경계선을 둬서 여기 1공구 여기 2공구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걸 공구라고 한단다.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왜 저렇게 공구별로 분할할까요? 목적이 뭘까? 각각의 공구마다 뭐하고 뭐를 따로따로 한답니까?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공구라고 표현합니다. 즉 공구를 나누는 가장 큰 목적은 1공구, 2공구 착공신고 따로따로 할 수 있고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검사 받는 것도 1공구, 2공구 따로따로 별도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할 건 공구별로 분할한 목적은 딱 두 가지야.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또 사업계획 승인을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다면 맞을까 틀릴까? 안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 전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한꺼번에 하나로 받는 것이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이제 공사 시작하는 거, 착공신고하는 거 또는 사용검사 받는 거 이건 각각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어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건 공구별로 분할해서 받을 수는 없고 그땐 주택단지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아셨죠? 이렇게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럼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 세 가지 조건을 조심해야 돼. 첫째, 각 공구별로 경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1공구, 2공구에 이렇게 가운데 경계가 설정돼야 돼요. 이때 경계가 설정되는 이 폭은 적어도 얼마 될까? 여기 1공구, 2공구인데 가운데 그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구분하래요. 이때 폭이 몇 미터 될까? 폭 6m 이상 돼야 됩니다. 1공구와 2공구의 경계폭은 최소한 여기 6m 이상 되는 가운데 뭐가 설치됩니까? 거기 주택단지는 도로를 만들거나 여기 1공구, 2공구 가운데 주택단지 도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또는 거기다가 축대나 옹벽을 설치하거나 또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등 그렇게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해야 되고 두 번째 1공구, 2공구 각 공구별로 세대수는 몇 세대 됩니까? 300세대 이상이 됩니다. 공구별로 1공구 300세대 이상, 2공구 300세대 이상 공구별로 최소한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 되고 아주 중요한 것들이야. 그러면 하나의 주택단지를 두 개의 공구로 나누려면 최소한 세대수가 몇 세대는 돼야 그 주택단지는 저렇게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한 공구마다 최소한 300세대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하나의 주택단지를 두 개의 공구로 나누려면 각각 몇 세대? 300세대? 300세대 필요하니까 주택단지 전체로서는 몇 세대가 필요하다? 600세대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구별로는 3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주택단지 전체는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항상 영순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또 용어정에서 공공택지란 개념 정의가 나오죠. 자, 먼저 공공택지란 말이 우리 법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용어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이게 한마디로 귀에 쏙 들어오지가 않아. 뭐가 공공택지지? 어떤 게 공공택지지? 자,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55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559페이지 맨 밑에 공공택지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때 공공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게 원칙이야. 첫째, 10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이것만 공공택지라고 부릅니다. 자, 뭐라고요? 10가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개발, 조성되는 땅들 중에서 뭐만 진령한다? 그 공공사업으로 개발되는 땅 중에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들 이것만 공공택지라고 한단다. 그래서 공공택지 하면 두 가지가 떠올려야 돼. 10가지 공공사업이 시행되고 있구나. 그 안에 조성되는 땅 중에서 뭘 진령한다?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땅 그것만 공공택지라고 부른단다. 공공사업이 시행되는데 그중에 공동주택을 지을 땅 그것만 공공택지라고 부른단다. 이렇게 즉 공공택지는 결국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짓는 땅이야. 근데 민간건설사업자가 건설이 아니라 공공사업으로 다 시행되되 10가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다는 것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럼 10가지 공공사업이 뭘까? 559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맨 위에까지 10가지가 동그라미 10번까지 있는데 여기는 5가지만 써놨어요. 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만 5가지만 여기는 명시했습니다. 첫째, 공공사업 10가지 중에 5가지가 뭘까? 첫째는
공공건설 사업주자들이 자 우리 공공건설 사업주가 누구 있었죠? 4명.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을 공공건설 사업주라고. 이 자들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라서 뭐 짓겠답니까? 국민주택을 짓겠대. 그럼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공동주택을 짓는 땅. 이건 뭐가 된다? 공공택지가 된단다. 자, 두 번째, 또 공공시행자가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 세 번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네 번째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하지만 도시개발사업. 자, 그럼 도시개발사업 하나만 예를 들까요? 도시개발사업도 무슨 사업이다? 예, 공공사업이에요. 근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중에 누가 이걸 해야 돼? 사업시행자는. 민간시행자는 안 돼요. 공공시행자만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그때도 사업시행 방식에서는 환지 방식에서는 공공택지라는 개념이 없고 무슨 방식으로 하는 땅에서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이 땅줄 중에서 뭐 짓겠다는 땅?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들 바로 이 땅, 요 땅 요것만 우리가 공공택지라고 한단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중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그것만 공공택지라고 부른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각종 시설들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여기 4가지가 나와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 이렇게 4가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 4가지 개념이 나오죠. 자, 시설들. 첫째, 이때 부대시설이 뭐죠? 주택에 딸린 일정한 시설이나 설비들을 말합니다. 주택에 딸린 시설이나 설비. 무슨 말이야? 주택을 짓게 되면 딸렸다는 건 주택에 따라가는 거니까 실 가는데 바늘 따라가고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듯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만큼 꼭 있어야 되는 거. 주택을 짓는데 이런 시설은 꼭 있어야 된다? 뭐란다? 부대시설로 보자는 얘기죠. 그게 주택에 딸린 시설의 설비래. 대표적인 거 첫째, 주차장.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장이 없으면 자동차 어디다 세우라는 얘기야.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주차장이 없어. 그럼 차 세울 공간이 없잖아. 뭐 해야 되죠? 내려가지고 자동차를 접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가방만큼 요만큼 그죠? 탁탁탁 접어가지고 갔다가 우리 집 저기 거실에다 옆에다 세워놨다가 아침에 또 나와서 또 펴가지고 타고 다니죠? 그런 시대가 오려면 아직 100년은 더 가야 될 겁니다. 아직은 쇳덩어리 그렇게 우리가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이제서 폴더폰인가 나와가지고 이제서 뭐 접었다 폈다 하는 거 나왔지 언제 더 가다 보면 아마 자동차도 접었다 폈다 하는 시절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차장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파트 단지 내에 꼭 딸려있는 중요한 시설 뭐였다? 주차장.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시설 부대시설로 본단다. 두 번째 관리사무소. 세 번째 담장. 네 번째 주택단지 내 도로. 그 다음에 각종 건축 설비들. 이런 것은 뭐야 부른다? 부대시설의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부대시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560페이지 밑에 보십시오. 박스 속에 쫙 해가지고 도대체 몇 가지야 그거 도대체 쉬어볼 수도 없어요. 뒤지게 많습니다. 가끔가다 또 또라이 출제위원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얼마 전에 냈던 건 거기 방범시설이라고 그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P읍에 보면 방범시설 이런 게 들어있죠. 그것도 시험 문제 냈었고 그죠? 근데 이런 속에 있는 것 갖다가 이렇게 깊이 있는 것 갖다 내놓으면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외우냐? 못 외우죠. 그러니까 읽어보면서 아, 우리 아파트 단지에 꼭 있어야 되는 시설. 그런 건 부대시설로 보자. 그렇게 일단 정리하시고 5가지 외우는데 외우는 방법 써놨죠? 주차장 관리사무소. 예,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장 관리사무소가 어디에 있답니까? 담장 옆에 있는 주택단지는 도로 위에다가 그 주차장 관리사무소를 건축했답니다. 그럼 뭐뭐 있어?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도로, 건축설비 합쳐서 5가지를 우리가 부대시설에 부르자. 반면에 복리시설, 주민들의 입주자들의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특히 복리시설을 합니다. 그럼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려 있는 거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면에 복리시설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입주자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다. 있으면 좋다. 없으면 안 되겠다. 꼭 있어야 되겠다. 부대시설. 있으면 덤으로 더 좋겠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 그건
복리시설 이렇게 정리해 보시죠. 그래서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뭐뭐 있다? 근린생활시설. 원래 근린생활시설이 뭐라고 그랬죠? 상가 같은 거. 상가.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 있죠. 그게 근생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또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이런 건 복리시설에 속한단다. 어떻게 해볼까? 자, 근린생활시설인 아파트 단지 안에는 상가를 가보래요. 근린생활시설에 가보니까 거기 뭐가 있고 유치원이 있고 유치원에는 뭐가 써야죠? 애들이 뛰어놀아야 되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근린생활시설 안에 가보니까 또 뭐가 있고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에 갔더니 또 골다공증 이런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니까 사람들 뭐 해야 돼? 운동 좀 해야 되겠죠? 주민운동시설이 있더라. 여기 근린생활시설에 가보니까 유치원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경로당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있다는 이 5가지. 이게 복리시설의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교재 561페이지에 보시면 복리시설에 가지고 1번 지금 말한 요 5가지 빼놓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시행위에서 정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읍, 시옷, 디귿, 해서 티귿까지 쭉 하고 다 들어있죠? 네, 여기서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가 나는데 하여튼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 시간 되면 한 번은 읽어보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옛날부터 꼭 톰과 제리예요. 이건 아주 시험 문제 납니다. 톰과 제리 관계로서 요 부대시설에 속하지 않는 거 복리시설을 끄다가 시험 문제 내고 복리시설에 속하지 않는 거 부대시설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비교할 줄 아느냐. 아주 시험 문제 옛날부터 단골로 나던 거니까 구분할 수 있는 데까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무슨 시설? 기간시설. 기간시설은 뭐죠? 바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요걸 뭐라 부른다? 6가지를 기간시설이라 한다. 도로, 상하수도, 또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이건 무슨 시설? 우리가 기간시설. 그럼 주택단지 안에도 기간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죠? 주택단지 밖에도 기간시설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기간시설이겠죠. 그럼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을 뭐 한다? 연결시켜주는 시설이 있겠죠. 요때 요 연결하는 요 시설을 뭐라 부른다? 이걸 간선시설이라 한다. 이 간자는 가운데서 사이 간자잖아. 양쪽에 껴있는 거죠. 기간시설과 기간시설에 가운데 껴가지고 있는 시설. 사이 간자, 간선시설. 사이에 떼서 간선시설이야. 기간시설과 기간시설을 연결시켜주는 요 시설을 우리가 간선시설 한단다.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간선시설이라 하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요 간선시설은 바로 요게 간선시설이야. 요게 연결시킨 거. 그런데 주택단지 안까지 이렇게 밀려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 중에 주택단지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기간시설도 뭐에 포함시킨다? 간선시설에 포함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어디 안에 있다 하더라도 주택단지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요 기간시설도 뭐에 포함시킨다? 간선시설에 포함시킨다 라는 게 이거야.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가통지 이거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포함시킨다는 건 간선시설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 있으면 원래는 기간시설인데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이것도 간선시설로 포함시킨다는 것.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설에 관한 게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죠? 리모델링이란 용어 정의가 남았습니다. 먼저 리모델링이라는 게 뭐죠?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하는 게 원래 리모델링이에요. 자,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오래돼가지고 뭔 거죠? 너무 노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낡아빠진 저 아파트 단지를 2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아예 때려 부시고 새로 짓자,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걸 우리 뭐라 하죠? 재건축하자. 그건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가는 것이고, 아니야 부시고 새로 짓는 것까지는 하지 말고 우리 고쳐가지고 짓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크게 짓어 우리가 새로 좀 쓰자. 그냥 옛날에 있던 거 고쳐 짓거나 아니면 일부 조금 더 크게 져가지고 그냥 쓰자. 이걸 뭐라 부른다? 리모델링이라 하자. 리모델링. 그럼 리모델링 하는 목적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하는데, 자, 첫째는 뭐였단다? 대수선하는 리모델링이 있고, 또 하나는 증축하는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건축법에 보면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걸 원래 리모델링은 단독주택이나 상가 같은 건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원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대수선하는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또 하나 증축하는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하나 더 개축하는 리모델링도 할 수 있다고, 원래는 이렇게 세 가지 가능하다고 우리 건축법에 나와 있는데, 아직은 실무에서는 뭐는 나오지 않는다? 개축하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아직은 대순하고 증축하는 리모델링만 지금 법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증축 리모델링은 또 두 가지로 나눠졌네. 첫째는 세대별 증축 리모델링과 세대수 증가형 증축 리모델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증축도. 자, 그럼 대수선은 어느 거죠? 그래, 우리 아파트가 너무 낡았고 오래됐더니 수돗물에서 빨간 녹물이 나오더라. 자, 하수관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자꾸 막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만 새로 너무 녹슬었으니까 다시 뜯어내고 교체하는 이런 대수선 리모델링 하자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니야, 이화하는 거 조금 더 키우자, 증축하는 리모델링도 있죠. 이때 리모델링은 언제 하게 돼 있죠? 원칙적으로 사용검사 받은 날로부터 대수선은 10년이 지나면 대수선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증축은 원칙적으로 15년이 지나야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은 사용검사로부터 10년 경과, 증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로부터 15년이 지나야 원래는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죠. 근데 증축도 두 가지로 나눠지네. 세대별 증축 리모델링과 세대수 증가형 증축 리모델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세대별 증축은 뭐냐면, 자, 이 아파트 원래 얼마 썼어요? 이거 25평짜리 아파트였거든. 각 세대별로. 근데 25평인데 앞에 있는 베란다 쪽을 터가지고 또는 뒷베란다 쪽을 터가지고, 야, 우리 32평으로 7평만 더 늘리자. 이렇게 발코니 확장 공사 개념이 아니고 아예 저 25평 아파트를 우리 30평으로 더 늘리자. 이것이 세대별 증축이라고 하죠. 반면에 아니야, 옥상에다 이렇게 세대를 더 올려. 그럼 세대수가 뭐죠?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 증가하는 거죠. 이런 걸 세대수 증가형 증축 리모델링을 한다. 그럼 먼저 세대별 증축은 이렇게 해서 평수를 늘려나가는 거, 이거 얼마까지만 할 수 있을까? 기존 각 세대 주거전유 면적의 얼마까지만 3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이죠? 기존에 있던 주거전유 면적이 100제곱미터였다고 가정하죠. 그럼 100제곱미터의 30%니까 30제곱미터를 증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총 100에다가 30을 늘려서 130제곱미터짜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세대 주거전유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밖에 안 된다면 그때는 30%가 아니라 무려 4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더 완화시켰습니다. 그럼 85제곱미터 미만짜리면 주거전유 면적 예를 들어서 80제곱미터라고 가정하자. 85 미만이죠. 그럼 80짜리는 30%가 아니라 40%까지 증축해 주겠대. 그럼 80에 40이니까 84, 32, 32제곱미터 더 늘려서 80에다가 31을 더했으니까 112제곱미터짜리 이런 식으로 40%까지 증축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세대수 증가는 최대 얼마까지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을까? 기존 세대수 전체가 1000세대였다면 그게 15% 이내인 150세대를 증가시켜서 1000세대 아파트 단지에 이게 늘어나서 1150%, 15%까지 세대수를 난 1150세대까지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세대의 15%인 150세대, 따라서 1150세대, 여기까지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세대수 증가가 15%까지 가능한데 문제는 가장 효율적인 게 뭐 어떻게 주는 거다? 수직증축 리모델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근데 수직증축은 한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가 15년 이상 지났잖아. 그 낡아가지고 지금 힘을 못 받거든. 그 위에다 너무 무겁게 올려버리면 이 아파트만 다 짭으로 들어버립니다. 그냥 붕괴돼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어르신들도 나이가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하죠? 무릎 관절이 시원찮아서 있는 때도 잘 못 있다는데, 그죠? 옛날 같았으면 마누라도 업어주고 막 그렇게 놀아다녔지. 지금 마누라 업으려고 해봐요. 나이 먹어서 70 먹어서 업었다가는 허리 나가버립니다. 다리 부러져 버리고 못 하잖아. 옛날에 그렇게 했어도,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 15년 이상 지나버렸으니까 이거 지금 뭐 다리가 밑에 있는 이 기둥이나 벽이 후들후들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많이 올려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수지 추측을 사실은 허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안전성이 입증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허용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얼까지 올릴 수 있다? 최대 3계층까지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추측형 리모델링의 요건은 최대 3계층 이내까지만 올릴 수 있더라. 위에 올리는 게 3계층까지만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14층 이하짜리는 3계층도 안 돼. 몇 계층만 하래? 그건 2계층까지만 하랍니다. 그래서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라면 2계층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신축 당시에 어떻게 지었는지 그 구조도라는 게 있어. 이거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거 얼마큼 들어갔는지, 몇 미리짜리가 몇 개가 들어갔는지, 벽 두께는 얼마나 했는지 이런 구조도가 있는데 그게 있어야 그걸 보고 이 건물이 지금 저도 위에다 증축해도 안전할까라는 걸 판단하는 게 한 신축 당시에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직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이 좀 어렵게 써놨어. 수직 추측은 기존 최대 3계층 이하까지 증축할 수 있는데 기존 층수가 14층이면 2계층이래. 그 말을 다시 뒤집으면 이거죠. 15층 이상이면 3계층까지 가능하지만 만약에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짜리라면 요 기존이 14층 이하라면 요거는 위에다 몇 계층까지만 가능하다? 2계층, 2계층까지만 가능하다. 결국 저런 뜻이라는 거. 그래서 15층 이상 되는 기존 아파트는 3계층을 위에 더 올릴 수 있고 14층 이하짜리는 기존 아파트는 위에 2계층까지만 수직 추측으로 올릴 수 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용어 정하는 게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주택법의 첫 번째 모델 주택의 건설이라는 파트가 나오죠. 주택의 건설 관련된 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